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김헌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제 소개 잠깐 더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대학원생들을 전공 강의도 합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를 2005년부터 강의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14년 됐습니다. 원래 전공은 저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불어를 썼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저의 가슴을 떨리게 해서 철학 공부를 부전공으로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철학과로 입학하게 됐죠. 그래서 그 근본을 캐야겠다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다가 결국 고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다시 학과를 바꿨습니다. 과를 3번 바꿨기 때문에 전과 3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3범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그 그리스 로마 문학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까 하다가 제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미래의 모습을 막 얘기해 드렸는데, 전 거기서부터 한 2500년 전쯤 옛날 얘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미래교육위원회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미래와 관련해서 제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옛날 얘기, 옛날 고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전을 공부하다 보니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도 끝끝내 변하지 않는 것, 앞으로 미래가 되고 10년, 20년, 10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바로 그것을 담아낸 게 고전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죠. 일단 제 가슴, 이게 작동 실패로 인해서 막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나의 가슴을 뛰게 한 그림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원본이 그리스 아니고 로마의 바티칸에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면은 교황의 궁전이라고, 교황이 자신의 업무를 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라파엘로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4면에 4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그림이 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왼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더 유명한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제목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학자들, 좀 더 정확하게 가면 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눈길을 띄는 가운데 2사람이 있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맞췄습니다. 이럴 때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플라톤이고 어떤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지 아시겠어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 왼쪽 이렇게 한 사람,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저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옆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손 모양이 보이세요? 뭐라 그럽니까?
밑을 내리고 있죠. 선생님하고 반대 방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진리는 저기 있어.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생님 그게 아니죠.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있는 이 그림, 저도 대학교 때 이 그림을 처음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이 그림을 본 사람이 많으니까 저보다 훨씬 빨라요. 제가 처음 이 그림을 보고 왠지 이 가슴이 저의 가슴을 뛰게 했어. 이 그림이 저의 가슴을 뛰게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그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그림은 파르나소스 산의 풍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누군가요? 네, 가운데 있는 분이 제일 눈에 띄죠. 이 가운데 있는 인물은 제가 인물이란 말을 썼는데 이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가운데는 아폴론 신이고 주변에 9명의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 9명이 누군지 아세요? 예, 여신들인데 뮤즈 여신들입니다. 음악의 신들이고 문학과 예술의 신들이죠. 근데 저의 눈길을 끈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호메로스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있고 이 사람 혹시 알아요? 예, 이탈리아의 단테라는 시인입니다.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이 세 사람을 그린 건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저의 가슴을 뛰게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문학 공부를 했던 문학 작품을 썼던 시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앞에 그림으로 돌아와서 그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플라톤의 선생님이 또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음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죠. 이 화면에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누굴까요? 이 그림에서 힌트를 주자면 소크라테스는 대머리입니다. 예. 첫 번째 학자들마다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또 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저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라톤은 철학자인데 자신의 작품을 쓸 때 자신을 등장시키지 않고 소크라테스 자기의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글을 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플라톤의 국가라는 작품인데 국가라는 작품에서도 주인공은 소크라테스로 나옵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작품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나라가 올바로 잘 돌아가야 한다면 잘 돌아가게 하려면 교육이 중요하다. 학생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교육이 바로 이야기 교육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시와 문학의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호메로스, 제가 아까 가슴을 뛰게 했다는 작가 호메로스와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헤시오도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읽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맨 이쪽에 보이는 지금 등장한 사람이 호메로스라는 작가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헤시오도스라는 작가입니다. 위에 호메로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 이야기를 썼고 아래 헤시오도스는 신들의 탄생과 신들이 어떻게 계보를 이루는지 신통기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은 그리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면서 또한 서양 역사 전체에서 서양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선생님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읽지 마라.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학생들을 망친다 이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업적으로 이 사람들 얘기를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고민이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망쳐질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말대로 하면은. 그런데 정말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망칠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망칠 것 같으면 잊으시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소크라테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잘 기억해 두세요. 일단 헤시오도스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때 만화책을 읽었던 분 계세요? 지금도 많이 나오고 읽죠.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최초의 신은 가이아라고 나옵니다. 최초의 카오스가 있는데 텅 빈 공간 속에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탄생했다고 그래요. 혼자 있었겠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우라노스라는 신을 낳았습니다. 우라노스와 가이아라는 신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 말로 하면 가이아는 땅이라는 뜻이고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땅이 있었고 이 땅이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하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이아 혼자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겠죠. 근데 아들을 낳고 아들아 네가 하늘이니까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우라노스가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다스려야겠죠. 그런데 얘가 권력을 잡자마자 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세대고 저는 저의 세대입니다.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둘은 또 어떤 관계냐면 엄마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둘은 부부이기도 합니다. 가야가 혼자 있기 심심해서 우라노스를 낳았는데 보니까 세상에 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 우라노스가 내가 엄마를 무시하고 막 행동한 것처럼 내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고 행동하면 어쩌나 그래가지고 자식이 낳을 때마다 엄마 뱃속에다 즉 땅 속에다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낳을 때마다 하나씩 집어넣으니까 엄마는 배 알아서 낳았는데 또 집어넣고 낳으니까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모아가지고 야, 네 아버지가 우라노스란 아버지가 너무 나를 괴롭히고 너희들을 핍박하는구나. 너희들 중에 누가 나서서 아버지를 몰아낸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신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신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리스 말로 하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늙어버리고 죽는다, 소멸한다 이런 뜻인데 이 우라노스가 엄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몰아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이아가 그래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런 불멸의 낫을 줬습니다. 그리고 낫을 주고 몰래 숨어 있다가 하늘에 있는 우라노스가 하늘에 있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내려와서 엄마랑 사랑을 나누는데 숨어 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거세라 그러죠. 네. 아버지의 그 남근을 잘라버렸습니다. 끔찍하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이게 뜻밖의 반응인데 소크라테스는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계속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질서가 망가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역사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물러났겠죠. 그 크로노스가 됐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 누이랑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으면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자식이 또 커서 나를 또 싹둑하면 어떡할까? 이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들고 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뜯어 먹었어요. 예, 집어 삼켰어요. 여기 이 그림은 좀 더 잔혹하게 했는데 집어 삼켰어요. 왜 그러냐? 엄마 뱃속에다 넣으니까 지들끼리 막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 속에다 집어넣어야겠다. 그리고 자기 속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고 이렇게 무식하게 이제 뜯어먹는 그림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에서 5명까지 잡아먹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레아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또 잡아먹을 거 저건 남편도 아니다. 저건 아버지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새로 낳은 아들은 딴 데다 동굴에다 숨겨놓고 한 애를 돌로 감싸서 요번에 낳은 아이다라 그러면서 가짜로 줬어요. 크로노스가 그것을 진짜 아이인 줄 알고 집어 삼켰죠. 그리고 나서 그 저쪽 동굴에서 있던 애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런 모습의 신이 됐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예,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이제 장성해서 우리 아버지 못돼 먹은 우리 아버지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식들을 항상 그 자기 뱃속에 집어넣고 폭력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아버지를 몰아내야겠다 생각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약을 먹여서 뱃속에 갇혀있던 형제들을 꺼냅니다. 이 갇혀있던 형제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게 제가 아닌데 이런 전쟁을 벌입니다. 이제는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형제들, 이들을 전부 뭐라고 하냐면 티탄이라고 그럽니다. 영어식으로 읽으면 타이탄족이에요. 타이탄족과 그 다음에 그 제우스와 자기 형제들, 얘네들은 올림포스의 산에다가 근거지를 뒀거든요. 그리고 둘이 싸움을 합니다. 이 전쟁이 10년 동안 벌어졌대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제우스 쪽이 이겼습니다. 자, 이런 역사예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역사, 이게 신화가 가르쳐주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망가진다, 질서를 잃어버리고 망가진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물려줬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걸 해석해 볼 때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역사의 진실이 여기 있다는 거죠. 기성세대의 특징, 아버지 엄마의 특징이 뭐냐면 자식들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셈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만들어 오는 틀 안에 앉아 있는 거죠. 이 신화적으로 얘기하면 기성세대가 어머니 아버지 신들의 세대가 만들어 오는 틀 속에 가둬둔 거죠. 엄마의 뱃속에 집어넣던가 아빠의 배에 자기가 삼켜 먹던가. 그 역사의 비밀을 이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통해서 얘기해줘요. 얘들아, 원래 기성세대라는 거는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 너희들의 세대를 자신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모든 갇혀있던 자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틀을 뚫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기성세대는 너희들을 일정한 틀에 가두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시대를 만들려면, 너희의 삶으로 만들려면 아버지를 이겨야 한다. 이런 거를 저희 고전학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좀 끔찍한 말이에요. 친부 살해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끔찍하죠. 친부 살해라는 건 아버지를 죽이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일 때만이 아들의 세대가 온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진짜 죽이는 건 아니겠죠. 예,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만으로 생각하는 모든 틀을 깨부수고 여러분들의 시대를 만들면 그 시대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똑같이 그것을 지켜주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또 자식들은 그것을 깨야만 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역사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소크라테스 말대로 이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면은 정말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또 다른 식으로 곱씹어 보면은 새로운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악화될 수 있는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이야기에서 이겨낸 그 제우스는 이렇게 그 전에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나 할아버지 우라노스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독재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자신의 형제들과 자식들에게 권력을 나눠줍니다. 너는 이 일을 잘하니까 이 일을 맡고, 너는 해를 맡고, 너는 달을 맡고, 형은 바다를 맡고, 당신은 지혜를 맡고, 당신은 전쟁을 맡고, 국방부 장관 딱 놓고요. 당신은 교육을 맡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식과 형제들에게 일을 나눠주면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조화롭게
그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걸 소위 말하는 올림포스 12신 체제라고 그래요. 이런 모습 많이 봤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의 대표자는 제우스지만 모든 신들과 같이 합의하는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결론 중에 하나가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친구들과 화합하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체제에 또 저항 세력들이 있었어요. 기간테스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우스를 몰아내자 하고 덤벼들었죠. 그런데 제우스는 그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형제 자매 자식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폭력적인 저항에 대해서는 또 제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영원한 권력을 쥐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 신화를 전해 주었던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역점을 맞춰서 학교에서도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육이 오늘 교육을 초점으로 말한다면 교육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저같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기성세대의 분들이 교사직 그리고 교육을 맡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전통이었다라고 전해주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대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을 부숴낼 수 있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이 필요하죠. 그리스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우리랑 좀 비교하면 우리는 이러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몰아내라. 그래야만 너의 세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거죠. 너희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성공한다. 우리는 주로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 있죠. 물론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해서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우리가 배워본다면 기성세대 기존의 틀을 비판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노력이 그리고 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이 된다면 우리 교육이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발전할까요?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걱정했던 것처럼 엉망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힌트를 만들었다면 일단 잘 배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지성을 가지고 비판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몇 가지 장면을 하나 서비스로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그 물리치는 기간토마키아라는 전쟁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제우스가 그 권력을 잡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그 괴물들을 물리치는 제우스의 모습이죠. 제우스는 윗세대를 물리치고 자신의 체제를 새롭게 만든 창의적인 신으로 보여지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그 사진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가 최고의 영광을 가졌다는 얘기와 함께 최근에 이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예, 그레타라는 소녀죠. 16살에 세계 환경 운동의 그 선두에 서 있는 이 학생, 이 어린이가 학교도 잠깐 멈추고 이 환경 정상회의에 왔었죠.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큰 힘 중에 하나인 미국의 최고 수장 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고 그러죠. 이 눈빛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잘 소화하되 이런 눈빛을 가슴속에 하나쯤 갖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힘든 얘기일 수 있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